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안녕하세요. 책에서 당분을 찾아드리는 서당입니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져와 봤어요. 이 책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났다가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간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현재는 체코죠? 나라명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벼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지식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로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분이 어떤 작가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현재는 체코 공화국이 된 체코의 역사와 소설 속 배경이 되는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 소설 전반적인 내용 말고 일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의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까요. 이 책을 읽어볼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상 끝부분까지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하기 위해 읽었던 참고 자료 도서를 독서 다이어리 꾸미게 하는 영상과 함께 소설을 읽기 위한 정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한 자료는 모두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또 영상에 사용된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도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란 쿤데라. 그는 누구인가? 밀란 쿤데라는 체코 출신 작가로 현재는 프랑스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그도 체코에서 서유럽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작가분은 사회주의 시절에 체코에서 쫓겨났고 1975년에 프랑스로 망명했다고 해요. 체코에서 밀란 쿤데라의 모든 기록을 지웠고 그의 작품들에 대한 기록도 다 제거했다고 해요. 1989년까지 조국에서 외면받던 작가지만 그는 그의 작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를 체코 출신의 작가로 기억합니다. 지금 아주 핫한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가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된 소설이지만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것과 같죠? 밀란 쿤데라는 불멸이라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산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행복도 없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진 작가님도 요즘 되게 핫한데 그분도 자신의 존재를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못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그 소설이 세계적인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밀란 쿤데라 이 작가분도 체코 출신이었고 그 주인공들이 체코 출신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숱한 생명들이 너무 쉽게 아스라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진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거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는 우리가 결정하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존재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로 이미 증명하신 분들을 본받아 보세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라는 영상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역사로 증명했던, 삶으로 증명했던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존재로 남을 건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각 인물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도입부가 되게 멋있는 소설이었어요. 자, 4명의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그 4명의 인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인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독자분들이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또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한번 투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밀란 쿤데라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건 그가 자신보다 자신의 소설로 평가받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밀란 쿤데라 작가님이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니 귀여운 미소의 종이 여자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잠깐 언급하자면 그 소설에선 주인공이 소설가인데 소설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막 알려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스캔들로 더 유명해지고 집필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까지 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작가가 되면 소설 그 자체보다 어쩌면 작가 그 자신,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가진 그 메시지가 희석될 거라는 염려가 생길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님, 유발 하라리님, 총균세를 쓰신 또 제라드 다이아몬드님, 이분들 이미 명성이 너무 자자하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의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름은 다 알잖아요. 밀란 쿤데라 이분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단 소설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래요. 또 밀란 쿤데라는 아직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은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노벨 문학상은 생존한 사람에게만 수여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상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왜냐면 밀란 쿤데라 작가님이 올해 93세시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설 속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상황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평행 이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946년 세계는 냉전 체제로 진입했고 1946년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에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그때 냉전 체제로 진입합니다. 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블록 국가들 중 유일하게 마셜 원조 계획에 참여하려고 했다고 해요. 마셜 원조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주도 아래 유럽의 경제를 재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의 정부는 1947년 7월 7일 파리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참석시킬 계획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스탈린은 다음날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도자 고트발트와 외무장관 마샤리크를 모스크바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국가로 변모하죠. 세월이 흘러 1968년 둡체크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으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유의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실권자 둡체크는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프라하에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민들에게까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걸 소련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1968년 8월 21일 소련, 폴란드, 동독, 헝가리, 그리고 불가리아군으로 구성된 바르샤바 동맹군 50만 명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을 침범합니다. 그들의 명분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반혁명적 요소로 비롯된 위협에서 구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3일 만인 8월 23일, 둡체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핵심 인물들은 모스크바로 압송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다시 검열이 있던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세 번째, 이제 소설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 소설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토마시, 테레자, 그리고 중요한 조연인 사비나와 프란츠입니다. 프란츠는 소설 중반부 이후에 등장하긴 하는데 이 프란츠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츠가 독특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소설이 끝나게 돼요. 먼저 남자 주인공 토마시부터 살펴볼게요. 토마시는 프라하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관계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토마시는 되게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여자를 자고 가게 놔두지조차 않는 토마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설 전반에서 걸쳐서 보여주는 그의 유일한 사랑, 바로 테레자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을 통해서 그의 삶으로 테레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품에 들어왔을 때 테레자는 자신의 품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테레자에게 자신의 육체적 관계와 그녀에 대한 사랑은 별개의 것이라며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토마시도 자신이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테레자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테레자에게 막 당연한 듯이 먼저 이야기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했고 테레자가 굳이 알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는 테레자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까지 버리고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해요. 직업은 버렸지만 다른 여자들과의 그런 가벼운 육체적인 관계는 끊지 못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토마시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이 소설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테레자는 어릴 때부터 현실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책을 사랑해 왔습니다. 왜 부정하는 수단이냐면 테레자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탈출을 하고 싶었고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준 주변 인물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구분짓는 유일한 도구로 책에 굉장한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테레자에게 토마시가 나타납니다. 테레자가 토마시에게 첫눈에 반한 이유는 그녀가 일하는 술집에 유일하게 책을 들고 온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테레자는 그게 하나의 메시지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녀는 토마시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토마시와 테레자는 개를 한 마리 입양하는데 그 개 이름도 토마시가 들고 왔던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옵니다. 자, 이 책이 뭔지는 소설 초반부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테레자는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토마시에게 특별한 유일한 존재이길 반했어요. 엄마의 분신으로서의 자신도 아니고 토마시가 다른 여성들과 육체를 나눌 때 그 여성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책을 탈출구로 삼아왔고 책과 함께 연결해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토마시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스위스로 망명을 갔다가 낯선 땅에서도 다른 여자를 탐닉하는 토마시에게 지쳐서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게 됩니다. 테레자는 과연 토마시에게 유일한 여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소설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사비나라는 등장인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비나는 화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반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냈는데요. 그녀의 첫 번째 반항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곱게 자라서 부모님이 정해주는 적당한 혼처에 편안하게 시집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기 위해 불황아 같은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의 결혼 생활에 다시 반항을 하기 위해 아버지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그와 이혼하죠. 그 이후에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늘 누군가의 내연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토마시의 내연녀였고 나중엔 프란츠의 내연녀가 되었죠. 이 프란츠라는 남성도 사비나를 만났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사비나의 직업은 화가였는데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에서 온 화가라는 사실이 그녀의 그림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그 덕분에 그림을 모두 팔아 스위스로 망명할 수 있었죠. 물론 스위스에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고 나중에는 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연 관계에 있던 프란츠가 그녀에게 사랑을 공표합니다. 아내를 떠나겠다고 사비나 너한테만 올인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비나의 반항아 기질이 또 살아납니다. 자, 그녀와 프란츠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 프란츠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프란츠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교수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이 탄탄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실험실과 강의실에서만 일하는 자신의 몸을 뽐낼 것이 없다며 한탄합니다. 프란츠는 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투쟁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는 투쟁하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비나는 무척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망명한 화가였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 프란츠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도 아닌 곳에 가서 자유의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역시 소설 후반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소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밀란 쿤데라 작가님께 푹 빠졌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만한 또 다른 정보. 이 소설 속에 이 내연 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주인공인 토마시가 바람둥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야한 장면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이 소설이 마음에 든 건 아니고 첫 문장부터 사람을 휘어잡는 마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자, 첫 문장으로 절 사로잡은 소설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서당으로 회귀하여 책에서 추출한 당분을 꿀단지에 잘 채워 넣으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당분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꿀단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당이었습니다.